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01. 어느 날 낯선 별에 내렸습니다. 5점. 진짜 마음 하나. 최종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아침에 나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를 타러 뛰어가다가 팍 하고 시원하게 땅바닥으로 엎드러졌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 바지 오른쪽 무릎에 구멍이 나 있었다. 별로 아프지는 않았다. 다행히 그때는 겨울이라 외투로 가릴 수 있었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계속 속으로 외쳤던 기억이 난다. 이걸로 액땜하자. 부디 바지에 펑크도 났고 팍 시원하게도 넘어졌으니 부디 이걸로 액땜하자.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어가면서도 계속 주문을 걸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천지고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도 지천이다. 액땜은 날아가 버렸고 내 인생의 비포 슬러시 애프터를 가를 사건은 확정이었다. 담당 의인은 수술 날짜를 저자 강연해 바로 앞으로 잡아주었다. 그때만 해도 암이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에 있는 대로 눌려있던 때라 빨리 안 하면 마구 퍼져나가기라도 할 것처럼 불안했다. 복잡한 마음으로 두 분께만 사정 말씀을 드리고 저자 강연회를 펑크내는 초유의 사태를 빚게 되었다. 그때는 둘째 아이 결혼식이 한 달 보름 정도 앞으로 잡혀 있던 때이기도 했다. 우리 집의 첫 혼사였고 딸아이 결혼이라 우선은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경사스러운 일에 그늘이 들여오게 하고 싶지 않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보고 울거나 할 것 같아 경사스러운 잔치를 망칠 것 같았다. 당일에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나 혼자서도 자꾸 울컥거려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미 브로그를 통해 강연의 일정에 대한 공지를 한 후라 당연히 수습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처음 상황은 아이 결혼식이 이유였으나 나는 지금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진짜 마음 하나를 결코 빼버릴 수 없다. 그 몇 달 동안 여러 번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던 물음이 있었다. 그 진짜 마음이 오히려 더 컸다는 걸 고백해야 할 때가 올 줄 알았다. 그 사고는 일종의 특혜였고 내 인생이 바뀌었으며 이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당신이 프라시보다 조 디스펜자. 6점. 아껴둔 눈물. 그 마음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에 대해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까? 더 이상은 그 상태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내가 살아온 세상을 향해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블로그에다 써둔 상태로 임시 저장해 두었던 글을 공개하던 그 이상 야릇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몇 번이나 떨리는 마음으로 망설였고 가슴이 콩당콩당이었던 그 순간이 점점점. 다시 생각해 봐도 그 두려움과 망설임의 대부분은 이것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랬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서 암이란 걸 다 걸릴 수가 있지라는 수군거림이 들릴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나 역시도 알 수 없는 그 대답을 해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달리 말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스러움이기도 했다. 처음 암이란 걸 알고 나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다 한번 둘러보았었다. 어렸을 때 친구들부터 중고, 대학 친구들, 사회 친구들, 그리고 이 나이 되도록 알아온 수많은 지인들까지 카톡과 카스토리를 열어보고 브로그에 들어가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암 환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이라는 생각에 붙잡히게 되었고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식상해 빠진 멘트는 그 상황의 지정 공식이라도 되는 듯 느껴져 나만은 쿨하게 외면해 버리고도 싶었다. 그 수치스러움이 절망스러움보다 더
크진 않았었겠지만 내가 몇 달 동안 운둔자라도 된 듯 나 혼자만의 낯선 별에 내려서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지구별과 그곳의 수많은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낯설어하며 낮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이제사 눈물이 핑 돈다. 기특하게도 난 암 선고를 받은 후 지금까지 꺼이꺼이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리고 식지 않았고 내 의지대로 잘 지켜왔다. 이제 와서는 한두 방울 눈물 정도 고여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야 인간스럽기도 할 테니 말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인간스러운 사람이란 사실을 잊은 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느닷없이 어느 날 내게 닥쳐온 낯선 운명의 흐름 앞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다는 내 나름의 의지였다는 걸 나 혼자는 안다. 꺼이꺼이 울음은 후에 누릴 기쁨의 눈물로 고이 아껴두고 싶다.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안젤라 데이비스. 7점. 수정과 교정으로 있다. 수술은 아침 7시경이었다. 수술 환자용 침대에 누워 2층에서 지하 1층 수술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들 낳을 때 그렇게 누워 있어 본 후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0 중반을 넘기도록 감기 몸살 외에는 특별히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이 건강하게도 살아왔으니 감사한 일이다. 너무나 갑작스런 한방의 반전이긴 했다. 생전 안 아플 줄 알고 이렇다 하게 번듯한 암보험 하나, 그 흔한 실비보험 하나를 안 들어놓고 살았었다. 천만다행히도 아주 오래전에 지인에게 드러났던 최소한의 암보험이 하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때는 홀로 된 그 친구에게 인정삼아 들어줬던 보험이었는데 그게 이리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한마디로 나는 내 건강을 두고 너무 자만했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나 자신만만하게 써놓았던 첫 책 표지 글을 가려놓고 싶었을까. 꿈만 먹고 꿈길만 걷느라 아플 새도 늙을 새도 없는 어리버리 꿈쟁이 아줌마의 꿈길 독독이, 그 꿈길들을 탐하고 독도해 내느라 나는 갖은 무리를 했던 걸까. 초기에는 그 생각이 들어 나로 인해 글쓰기 수업을 듣고 초고 쓰기를 시작하려던 지인을 말려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었다. 그러나 곧 그건 아니란 판단이 들었다. 절대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만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 나와 같이 책을 써내고 또 다른 꿈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됐다면 그래야 했겠지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아니었다. 오래전 내 삶의 어느 단계에서 내가 했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어느 날은 스트레스 지수가 96.97점처럼 수치화되어 느껴졌는데 그때도 상식적으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정도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히 속으로 화풀이처럼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다. 혹시 내 속에서 이것들이 못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그 생각이 났다. 그리고 막연히 화풀이처럼 생각하던 일이 현실이 된 상황에 아연했고, 나쁜 생각은 생각으로라도 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실제 상황으로 하게 되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던 때는 그 생각이 현실이 될 줄도 몰랐지만 50 중반의 나이에 내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시작해 책을 낼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니 내가 예상한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였다. 10수년을 앞당겨 내 이름 석자 뒤에 풋내기 나는 작가 타이틀을 붙이게 될 줄은 몰랐다. 그 풋내 장렬의 타이틀을 넘어선 또 한 방의 결정타라니, 이 의외성이 빠진다면 인생이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느슨하고 따분할지도 모르겠다. 내 인생은 최소한 느슨하거나 따분할 수는 없게 됐다. 스릴 만점의 세상 유니크하며 고유한 나만의 삶이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나간다. 작년 이맘때 나는 첫 책 출간을 코앞에 둔 때였다. 꿈만 먹고 꿈길만 걷느라 아플 새도 늙을 새도 없는 어리버리 꿈쟁이 아줌마의 인생 이막이 이렇게 펼쳐질 줄 꿈에도 몰랐던 그 시점의
내가 보인다. 그때는 나 자신에 대한 그 규정이 믿어졌었다. 모든 꿈길에는 수정과 교정이 끼어들 수밖에 없음을 내다보지는 못했다. 미련통이로만 꿈길을 탐했다는 사실 또한 된통 아프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어찌다가 아니라 어쩌면 예고된 에 가깝게 살아온 세월들이 불러들인 아플세를 호되게 치렀으나 여전히 꿈쟁이는 포기 못한 아줌마가 펼쳐갈 후반 인생 서사가 궁금해진다. 겁없이 외친 첫 선언 위에 수정과 교정을 덧입히며 독도해 갈 꿈길 끝의 열매는 어떤 걸까? 몇 번이라도 꿈꾸지 않으면 꿈쟁이가 아니다. 첫 책에서 외친 선언 또한 길을 잃게 된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로 메시지를 적는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8점 구름과 그늘이 높인 채에도 옛 지인들을 몇 년 만에 만났다. 식사하고 다과 시간을 갖고 추억을 꺼내 더듬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왠지 허하다. 별일 없는 삶이 평온하고 족한 건강한 사람들 속에 혼자 섞일 때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모두와 다른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몇 달 동안 운둔자와 같은 시간을 보냈었다. 순간순간 나 혼자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을 떠올릴 때면 아득해지곤 했었다. 곤욕스러움, 난감함, 수치스러움 같은 표현들로는 부족하다. 순간순간의 그 아득함은 혼자만 어둡고 두려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낯설고도 난해한 감정이었다. 이 조합의 모임도 자주 이어지면 익숙해질까 몇 마디의 걱정과 격려의 말이 섞였지만 누구나 멤버 중 한 사람의 불행에 그 만남의 시간 전부를 할애하고 기울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마도 아프고 난 후 처음 만난 그들로부터 시간과 정성을 들인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나 보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입장이었다. 남들은 나와 다를 수 있다. 당연한 사실이다. 별것도 아닌 상황에 상처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내가 문제다. 큰 병치레 후유증에 걸려 넘어지는 내 문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건강한 사람들과도 만남에도 섞이면 안 된다. 어쩌면 그렇게 별일 아닌 듯 지나치게 한 것이 느닷없는 불행에 막다트린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 발병 후 두 번째 성경 공부 모임에 다시 섞이기로 했다. 첫 번째 성경 공부 모임 때도 내가 섞여드는 것이 누군가에게 혹여라도 반갑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잠시 고민했었다. 이 얘기를 쓰며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는 건 내 마음 근육이 아직 부실하고 허약해서일 것이다. 밝음이 어둠이 되고 비오다 부신 날이 되는 그것들이 반복이 인생이다. 행복하고 밝고 감사로 물들었던 내 한때의 시간은 얼핏 그 반대편인 듯 보이는 추를 향해 기울어 있다. 그런데 고요히 들여다보면 나 혼자서는 그 행복과 밝음과 감사를 놓친 적 없다. 나 혼자의 상태를 떠나 별일 없는 사람들 속에 섞일 때 그것들이 잠시 흔들린다. 그 흔들림으로 바람이 불어드는 가슴이야.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간다. 홀로 가을바람 스치는 숲길을 걸으며 말씀을 듣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하여도 떠나가도 변함없는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보시며 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인생이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품은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서 내 삶은 존귀하다. 내 아이들 또한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족한 삶이면 부모를 찾고 돌아볼까. 언젠가 가슴이 너무 시려 밥을 삼킬 수 없었을 때 그때도 난 그 슬픔을 견뎌내느라
아린 시를 한 편 썼었다. 하나님이 계시고 글로 짓는 삶을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시린 잠시의 시간들이 이렇게 몇 줄 글로 남아 나만의 고유한 삶을 짜가는 시실과 날실이 되어주니 또한 감사하다. 내가 짜갈 내 인생이라는 직조의 결이 매혹적으로 그려진다. 슬픔은 내 시의 걸음이요 내 노래의 가락. 슬픔이 풀어진 날들 또한 평온한 날들과 대조되는 색감과 질감으로 내가 짜갈 인생이라는 전체 직조면에 쪽빛 음각으로 섞여들 것이다. 그것들이 빠진 전체는 그늘을 들이우지 못한 나무처럼 깊이를 갖추지 못할 것. 그늘의 역할과 기능과 가치를 알고 품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늘로 인해 더욱 찬란한 햇살을 예전과 다르게 누릴 수 있어 감사하다. 구름 뒤에 태양을 오늘도 가늘게 뜬 눈으로 찾아낼 수 있어 감사하다. 잠시 내 삶에 온 구름과 그늘이 높여 놓은 채도로 마음이 부신 하루. 처음과 다르게 오늘도 해피엔딩이다. 9. 두 번과 다른 세 번째 수술. 혼자 서서 날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를 생각이 났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아마 다들 자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감사했다. 내 상태가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괜찮으시니 오지 말라고도 했고 불과 몇 달 전에 하루 13시간을 땡볕 아래 꼬박 걸어 그랜드 캐년 종주를 해낸 건강하고 건강하던 엄마가 어느 날 난데없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실감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혼자 서 있는 남편이 마음에 걸렸다. 수술하고 나오니 막내가 와서 아빠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서 반가웠다. 수술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었다. 전절제가 아니라 해당 부위만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걱정 말라고 가볍게 얘기했던 담당 의의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그러나 긴 진통 끝에 갑자기 수술로 낳았던 둘째 아이 출산과 당연히 그 다음에도 수술로 낳게 마련이었던 셋째 아이 출산 때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술실로 끌려 들어가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의 두려움과 절대 고독 같은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수술을 지나 이어질 긴긴 인생길 또한 내다 보였다.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내 양 옆으로도 몇 개의 간이 침대들이 커튼들에 가려 있었고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었던지 눈을 떠보라는 간호사의 외침도 가까이서 들려왔다. 무서웠다. 수술 전날 젊은 의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혹여라도 수술이 잘못될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최악의 경우까지 들려주었던 것 같다. 둘째를 10몇 시간의 진통 끝에 갑자기 수술로 꺼내게 됐을 때도 그 비슷한 내용의 서류에 사인을 했었다. 다니고 있는 교회의 중보기도체인을 통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유혹을 잠깐 느꼈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남편 손을 잡고 싶었고 울고 싶기도 했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드리며 한참을 대기 상태로 누워 있었다. 얇은 이불로 온몸을 덮고 있었지만 자꾸 덜덜덜 춥고 온몸이 떨려왔다. 이제 들어갑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바로 앞 수술실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수술대 위로 옮겨지며 이름 생년월일 같은 걸 확인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엔 뭘 했나 가물거린다. 바로 눈앞에 밝은 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수술대는 차가웠다.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가족들 중 누구도 아닌 내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 다해 감사했다. 마취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기억은 난다. 깨어나니 나는 처음 대기하던 장소에 얇은 이불을 덮고 다시 누워 있었다. 몽롱한 의식을 느끼며 추웠던지 몸을 떨렸던 것 같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는 간호사 목소리도 들리고 마취에서 깬 누군가가 간호사에게 대답하는 소리도
들은 것 같아. 저기요.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려야 했기에 나는 몇 번이나 힘을 모아 소리를 내려고 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몇 번을 그러는 내 기척을 드디어 알아챘는지 간호사가 다가왔다. 깨어나셨어요? 라고 물었던 것 같다. 그제서 안심이 되어 대답을 한 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술실에서 나왔던 것 같다. 9개월여의 시간 동안 왜 나는 그 생생했던 순간들을 바로 써두지 못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나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는데 잊혀진다는 건 아쉽기도 하지만 필요하고 좋은 일이기도 할까? 한편으론 아쉽고 한편으론 다행하게 느껴지니 맞는 말 같다.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감정만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 김창옥 강사는 추억은 기억의 좋은 버전이라고 정의했다. 그 감정들에 대한 기억이 언젠가는 추억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버전은 그냥 오는 선물은 아닐 거라는 것만 알겠다. 만약 무엇이든 해보고자 마음을 열면 당신이 치르는 가장 고된 투쟁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강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10. 드디어 확인한 수술 자국. 수술 부위는 생각만큼 아프지 않았다.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기도 했지만 수술 부위가 그리 크지 않아서도 그랬을 것이다. 처음 갔던 분당의 어느 큰 병원 의사는 딱딱하고 정감이라곤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표정과 말투로 열어봐야 알겠지만 유두 부분이 확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라고 했었다. 그때 나는 암이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과 두려움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 신체 중 어느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것에 대해선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생명만 안전하게 보존된다면 별 상관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었다. 그 점에서는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심지어 남편은 수술 부위를 두고 고통을 이겨낸 빛나는 훈장이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해 줘서 속으로 혼자 고마웠던 기억이 난다. 나이가 들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참 감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랬는데도 태어나여 수술 부위의 붕대를 풀어도 된다고 한 날 쉽사리 풀 수가 없었다. 병원에 며칠 있으면서 별달리 큰 통증도 없이 잘 아물었다고 해 참 감사했는데 막상 붕대를 풀려니 무서워졌다. 어떤 모습으로 내 신체 일부가 잘려져 나가 있을지 확인하는 데에는 하루 동안의 망설임과 용기가 필요했다. 다음날 저녁 샤워하기 전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붕대를 풀었다. 병원에서 소독할 때에도 매번 눈을 감고 있었고 내려다보질 못했었다. 나는 원래 남 주사 맞는 것도 잘못 볼 만큼 겁도 많고 액체로 된 멀미약을 마시다 토할 만큼 비도 약해 빠진 사람이다. 50 중반이 넘도록 큰 병에 쓰이는 주사 한 번, 독한 약 한 번 먹어본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감사할 일이다. 붕대가 벗겨졌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거의 간내였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외쳐졌다. 유두 위쪽으로 4, 5cm가량의 깔끔한 일자 자국 이 새로 나 있었고 유두 모양도 살짝 부풀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칭이 살짝 어그러지긴 하지만 예전이랑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 이후로 샤워하면서 그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그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크다는 걸 느끼고 있다. 비록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지만 만약 절제를 했다거나 처음의 의사 얘기대로 특정 부위가 확 잘려나가 버렸다면 나도 아직은 여자인지라 그 상실감이 클 거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겨드랑이 림프절 쪽도 깨끗한 상태라 수술 때 건드리지 않고 보존됐다는 사실이다. 보통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예방 차원에서라도 겨드랑이 림프절을 몇 개씩 잘라내버리고 그 후유증을 심하게 겪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였다. B수양원의 첫 룸메였던 S씨도 수술 전에 얘기도 아는 상태에서 림프절 몇 개를 예방 차원으로
떼어버린 사실을 수술 후에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섭다. 생각해보면 처음 암 진단을 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마다 내게는 늘 감사할 거리들이 많고 많았다. 그래서 난 늘 그 감사거리들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을 조금만 들치고 들여다보면 감사의 단물이 흐르고 있었다. 언젠가 그 얘기들만도 한참을 써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감사를 느끼는 것도 재능이란 말은 맞는 말 같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에크하르트 톨레 11점 처음 들은 조직검사 결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